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하도 말썽을 피워서 엄마 아버지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엄마가 이모 따라 용한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오셔서 얘기하시길.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말래. 어릴 때 반짝 말썽 피고 20살 넘으면 사람 구실 제대로 할 거래. 아유, 제발 그 점쟁이 말이 맞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어떻대? 너는 아무 걱정 없대. 좋은 데로 시집 가서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많을 거래. 그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니 무탈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죠. 이제와 돌이켜보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하긴 뭐 대부분의 점쟁이 말이 그렇긴 하잖아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쭉 고향인 광주에서 살았고 대학도 멀지 않은 곳에서 다녔기에 고향 떠나 살 거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서울 가서 살고 싶다 할 때마다 거기가 뭐 그리 대단한 곳이길래 못 가서 안달인가 했는데 정작 저만 서울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직장 때문에 광주에 내려온 서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살림은 광주에서 차렸지만 첫애 낳고 남편이 다시 서울로 발령받으면서 다 같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때 시댁에서 자그마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울살이가 시작되던 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너가 이뻐서 집 사주는 거 아니다. 그나마 아들 낳았으니까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내 손주한테 잘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네 동서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되도록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시골에서 잘한 티 내지 말고 눈치 빠르고 영악하게 굴어. 알겠지? 어머니는 40대 초반에 혼자 되시고 3남매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굳은 일 마다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다가 우연히 부동산에 눈도 뜨게 됐는데 그 후 10년 사이에 집을 3채나 샀으며 지방 어딘가에 땅도 좀 있고 꼬박꼬박 월세 나오는 상가도 몇 채 갖고 계셨죠. 형편이 좋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 명절엔 여기저기서 선물도 많이 들어왔어요. 친구들은 부잣집에 시집가서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사실 전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겐 형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버님 내외, 시누이 내외 모두 서울 사람들이라 은근슬쩍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주버님 내외는 점잖은 편이었지만 신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저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이거 언니네 친정에서 보내준 거라면서요? 아, 솔직히 생각보다 별로다. 전라도 음식 맛있다고 하는 것도 옛말이지. 요즘엔 서울 음식이 더 맛있잖아요. 특산물 같은 것도 좋은 건 죄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백화점 식품관에서 파는 게 제일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철딱선이 없고 얄미운 시누이 표본 그 자체였죠. 돈 많은 친정엄마 앞에서는 언제나 알랑알랑 거렸고요. 그럴 때마다 꼭 저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엄마, 뭐하러 돈 쓰면서 일하는 아줌마 부려? 새언니 불러서 일 시키면 되잖아. 엄마 혼자 사니까 힘든 일도 별로 없고 일주일에 2번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 정도는 새언니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시댁에서 아파트까지 사줬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안 그래? 하지만 뒤에선 대놓고 자기 엄마 흉을 보곤 했죠. 아무리 내 엄마지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어. 다른 엄마들은 자식이 먼저라는데 우리 엄마는 무조건 자기가 최고야. 지난번엔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애 아빠 욕을 하는 거 있지? 차가 너무 고물이라면서 차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골프나 치러 다닌다고. 아니, 그럼 자기가 한 대 사주면 되잖아.
사이가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하나인데. 그깟 차 한 대를 못 사줘? 가끔은 친엄마가 맞나 싶다니까. 신우가 그딴 소리 할 때마다 전 그냥 조용히 들을 뿐이었지만 남편은 언제나 시어머니 편을 들며 신우를 나무랬어요. 엄마가 니네 차까지 사줘야 돼? 니들이 그동안 엄마한테 갖고 간 돈이 얼만데? 남편 말대로 신우는 걸핏하면 자기 엄마에게 돈을 달라 졸랐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실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신우에게 간 걸로 알아요. 작은 오빠 되게 웃긴다. 나 엄마한테 받은 거 별로 없어. 없긴 왜 없어. 애 공부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갈 때 큰 돈 갖고 갔잖아. 애들 공부가 뭐 천년만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세 얻어서 가면 되지. 죽어도 집 사야 된다면서 난리 쳐서. 그때 엄마가 일산 상가 팔아서 니네 보태준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오빠네도 아파트 사줬잖아. 오빠는 되고 나는 안 돼? 니네 아파트랑 우리 아파트랑 같냐? 공시지가 따져볼까? 아휴, 딸이 돼갖고 엄마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틈만 나면 뽑아먹을 생각만 하고 내 말이 틀려? 제 남편은 평소 그다지 드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고 저를 비롯해 그 누구와도 크게 다툰 적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종종 자기 형이나 여동생한테는 따끔한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었고요. 자기 엄마를 힘들게 만들다 싶으면 그때마다 참지 못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냈죠. 그러다 보니 삼남매 사이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혼수도 제대로 못해왔는데 집까지 사주셨고 남편이 자기 엄마에 대한 마음이 워낙 큰 것도 알기에 시댁 일이라면 군소리 안 하고 뭐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손이동서인 형님은 시댁 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집안 대소사마다 늘 저희 부부가 장남내를 대신해 참석하곤 했습니다. 물론 칭찬받거나 예쁨받기 위해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가 그러는 게 매우 당연하다 생각하셨고 가끔은 섭섭함을 넘어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요. 오히려 늘 이것저것 타박을 하셨죠. 앞으로 너는 집안 행사 가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인사도 고개만 까딱하고 입도 뻥끗하지 마. 그 사투리 섞인 말투 영 듣기가 싫다. 아주 촌스러워 못 들어주겠어. 솔직히 저한테만 그랬다면 이악 물고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까지 대놓고 차별하셨습니다. 큰애네는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나는데 니네 애들은 왜 그러냐? 늘 꽂아 놓은 보리자루 마냥 꽁 하고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 사내 놈들이 활기가 없어. 활기가. 아무리 내 손주지만 도대체 정이 안 가. 정이 안 간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또 날선 말씀을 하셨죠. 아이씨고 그래도 애미라고 지 새끼들 욕하니까 서러운가 보네. 네가 그러니까 네 새끼들도 그러는 거야. 시골에서 시집 온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제발 청승 좀 그만 떨어라. 어머니가 늘 이런 식이니 애들도 할머니 보는 걸 꺼려했어요. 하지만 애들이야 할머니 만나는 일을 피할 순 있어도 저는 피할 수 없었기에 이런저런 구박을 당하면서도 어머니가 부를 때마다 달려가 온갖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애가 대학 입학하고 딱 일주일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애들 식사를 준비 마치고 전날 깜빡하고 버리지 못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왔는데 안방에서 작은 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왜 이래? 아빠.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런 목소리로 아빠를 불렀던 적이 없던지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죠. 불이 나게 안방으로 달려가 보니 작은 애가 남편을 마구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상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애가 정신없이 몸을 흔들고 있음에도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큰애가 서둘러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차에 실려간 남편은 병원에 도착한 뒤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이미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작은 애가 말해주길, 아빠한테 2만 원만 달라고 갔는데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났어. 숨도 안 쉬고 흔들어 깨워도 잠만 자고. 수면 중 심장마비가 왔다더군요. 남편은 세상을 뜨기 2달 전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 엄청 부담스러워했어요. 그 때문인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부쩍 많아졌고 잠도 거의 자질 못했습니다. 더도 말고 딱 8시간만 푹 자면 소원이 없겠네. 주말에도 새벽같이 접대 골프 치러 다녔던지라 제발 길게 푹 자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그저 잠이 부족하다 말했을 뿐 회사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지에 대해선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그렇게 예뻐했던 작은 애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서 한참 예민하게 굴던 시기였기에 집에 와서도 맘 편히 쉬질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저에게도 늘 미안해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엄마네 갔었다며? 치과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다고 아침부터 부르시더라고. 엄마가 또 안 좋은 소리 했어? 당신이 이해 좀 해줘. 형도 형수가 워낙 엄마한테 신경 안 쓰잖아. 우리 아니면 엄마 챙길 사람이 없어. 엄마가 무슨 말 해도 그냥 한 귀로 흘려. 우리 엄마는 언제나 좋은 말도 일부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거든. 저는 옛날 그 점쟁이의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 복 있을 거라 했기에 진짜 그렇게 믿었고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시어머니는 무서웠지만 오롯이 남편 덕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넘치던 남편 복이 하루아침에 박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게 전 일찌감치 남편을 떠나보낸 팔자 사나운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셨어요. 남편 잡아먹은 나쁜 년, 내 아들 안 챙기고 뭐 했냐며 머리채 잡아 흔들며 죽일 듯 때려도 아무 저항 없이 맞자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생긴 것도 성격도 치아버지 똑 닮은 것도 모자라. 어쩌자고 죽을 때도 똑같이 죽어. 그때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도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와 잠을 자다 조용히 세상을 뜨셨다네요. 졸지에 아들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전혀 제 탓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위로를 해주신 건 아니었지만 너나 나나 팔자가 참 사납다. 나야 워낙 없던 시절에 과부됐으니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명절에 애들이나 가끔 보내고 넌 이제 내 집에 발 들이지 마. 나도 팔자 사나운 며느리 얼굴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네 혼자 사시는데 가끔씩은 들여다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안부 전화 드릴 때조차 엄청 화를 내시더군요. 딱히 할 말도 없으면서 왜 전화하냐? 나한테 전화할 정신이 있으면 애들이나 더 챙겨. 혹시라도 나 죽으면 다른 식구들이 연락할 거니까 앞으로는 절대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네 목소리 들으면 짜증만 나니까. 그 후론 차마 전화드릴 엄두가 안 나더군요. 그래서 2-3달 전화를 안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선아야,
어머니 어젯밤에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동서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저러다 돌아가실 수 있으니 애들이랑 다 같이 와서 얼굴은 비춰야 될 것 같아 연락했어. 전화 끊자마자 애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진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기운을 차리신 모습이더군요. 넌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 형님이 전화하셔서 알았어요. 왜? 걔가 나 죽는다고 하디? 그래서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야? 아휴, 걱정 마라. 나 안 죽는다. 의사 말로는 기운은 차리셨지만 향후 집에서 혼자 지내긴 어려울 거라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 어머니는 꽤 정정하신 편이었습니다. 팔순 나이에 일주일에 2번 수영도 다니셨고요. 각종 모임도 빠지지 않고 다니실 만큼 건강하셨죠. 물론 노인들 건강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건 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어머니만큼은 거뜬히 100살까지 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형님이 얘기하길. 서방님 돌아가셔서 그런 거지 뭐. 동서는 몰랐겠지만 어머님이 서방님 엄청 좋아했거든. 전에 나한테 그러시더라. 다른 자식들 다 필요 없고 서방님만 있으면 된다고. 장남도 필요 없고 외동딸도 필요 없고 둘째 아들이 제일 좋으시대. 옛날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참 고생할 때도 다른 자식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일하다 늦게 집에 오면 서방님만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고 다리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면 꼭 어머니 목 남겨두고 그래서 결혼하겠다 했을 때도 당신 눈에 안 차는 여자라도 서방님이 좋다면 분명 좋은 여자일 거다 생각했대. 그랬던 자식을 먼저 앞세웠으니 제정신 아니셨겠지. 모르긴 몰라도 혼자 엄청 많이 우셨을걸. 형님 얘기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내색하신 적 없거든요. 어쨌거나 문제는 앞으로 어머니를 누가 돌보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신우가 나서서 당당히 말하더군요. 어차피 큰 새언니는 못 모신다 할 거잖아요. 그쵸? 그건 모두가 아는 일이었습니다. 형님은 입시학원 원장이었고 아주버님은 약사라 둘 다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우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자기더러 어머니 모시라고 할까봐 묻지도 않은 말을 주절거리더군요. 나는 하루 종일 우리 아들 쫓아다니느라 정신없어. 외고 준비하느라 학원을 몇 개 다니는지 몰라. 또 우리 시아버지 가게 일도 도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작은 새언니가 신경 써야겠네요. 그게 맞지 않아요? 어머니 돌보는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닌 신우 말하는 뽐새가 너무 고가워서 대놓고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있는데 왜 과부된 작은 며느리가 어머니를 돌봐야 되냐. 어머니가 나한테 당신 안부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 살라 했다. 하지만 침상에 잠들어 있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있자 신우는 한술 더 떠서 한다는 소리가. 언니, 혹시 재혼할 계획 있어요? 하긴 언니가 재혼 같은 거 할 스타일은 아니지. 끝까지 우리 집 며느리로 살 거면 언니가 엄마 좀 돌봐줘요. 솔직히 앞으로도 계속 엄마가 사준 아파트에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성은 보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놈의 아파트 타령.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토달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버님이 대신해 주더군요. 너는 재수 씨한테 공손하게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또 그놈의 아파트 타령을 하냐? 우린 엄마한테 받은 거 없어? 나나 너나 다 받았잖아.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재수 씨 혼자 다 한 거 몰라? 재수 씨,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할 만큼은 했어. 와, 오빠 되게 웃긴다. 그러는 오빠는 엄마한테 뭐 했는데? 장남 노릇한 거 뭐 있는데? 장남 노릇한 거 없어. 그래서 입 다물고 있잖아. 그치만 엄마랑 재수 씨한테는 할 말 없어도 너한테는 아니야. 너 그동안 우리 몰래 엄마 돈 갖고 간 건 모를 줄 알아? 우리 중에 제일 많이 받아먹은 게 너야. 그러니까 재수 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장남 노릇? 그러는 너도 딸 노릇 제대로 못했잖아. 어머니는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과 어머님은 차로 50분 거리였는데 저는 그날 이후 거의 매일 어머니 댁에 들렸습니다. 큰애는 대학생이라 제가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었고 작은애는 학원이다 뭐다 해서 아침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기에 저는 틈나는 대로 어머니 댁을 드나들었죠. 예전 같으면 오지 마라 귀찮다 하셨을 텐데 어머니는 쓰러지고 난 뒤 영 기운을 못 차리셨고 저에게 많이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짜증을 부리시더군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작은애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선생님 좀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그저 지 자식 키한 줄밖에 모르지? 시애미는 굶어 죽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빨리 죽으면 좋겠지? 사실 어머니 댁에 가도 딱히 할 일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식사 챙기는 일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랑 TV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는 제가 소파에 앉아있다 잠깐 일어나기라도 하면 어디 가게? 벌써 집에 가게? 아니요. 세탁기 다 돌아간 것 같아서요. 어서 가서 널고 와라. 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마치 아이가 된 듯 제가 시야에서 한시라도 사라지면 엄청 불안해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이것저것 잔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추어탕 먹고 싶으니까 한솥 끓여놔라. 아유, 천장에 먼지가 한가득이다. 말끔하게 물걸레질 해라.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네가 냉장고 청소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오늘 싹 치워놔. 큰애랑 막내네 별일 없는지 전화 좀 해봐라. 이런 거는 내가 시키기 전에 네가 알아서 좀 해. 넌 뭐든 꼭 시켜야만 하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각종 은행 일도 저에게 도맡아 시키셨는데 상가 임대료 제대로 들어왔는지 체크도 해야 했고 세금 내는 일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종종 아주버님과 신우가 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은 제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볼 정도로 미안해하는 모습이었지만 신우는 역시 신우더군요. 어머, 우리 엄마 볼 때마다 말라가네. 언니, 엄마 식사 제대로 챙기는 거예요? 가뜩이나 쇠약해져서 입맛 없을 텐데 이것저것 맛있는 것 좀 해줘요.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음식은 거의 빼놓지 않고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못하는 음식은 주문을 해서라도 드렸어요. 하지만 늘 몇 숟가락 입에 대고 멈추시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신우가 왔다 갔다 간 후에는 어김없이 은행 일을 시키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었죠. 한 번은 상가 하나를 팔아야 했고 그 돈을 아주버님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다들 무슨 일 때문에 그 많은 돈이 필요한 걸까? 하지만 어머님께 직접 물을 순 없었죠. 내 돈 내 자식들한테 주겠다는데 뭐 문제 있냐? 라고 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어머니 집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시더군요. 그 무렵 둘째가 대학에 들어갔기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짐을 싸들고 들어와 아예 어머니 댁에 살게 됐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아예 자리에 누우셨는데 누워서도 저를 하녀 부리듯 하셨어요. 마루에 불 켜라. 아니다 다시 꺼라. 햇빛 싫으니 커튼 쳐라.
벽에 걸려있는 저 그림 치워라 했다가 다음날 다시 그림 걸어라 하셨고, 우리 애들 보고 싶으니 오라고 해라 하시길래 불렀더니 애들 도착하자마자 졸려서 잘난다 하시면서 애들을 다시 집에 보내라 하신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자리에 누워 지내신 지 꼬박 넉 달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 기저귀 챙기러 방에 들어갔는데 어느 때보다도 평안히 잠을 자고 계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는 영원히 잠에 드셨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온화한 표정이었고 그 표정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전 어머니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생각도 종종 했습니다. 내 엄마도 아닌데 언제까지 이 노인네 수발을 들어야 되나. 남편도 없는데 뭐 대단한 시어머니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야 되나. 그런데 막상 눈 감으신 모습을 보니 어머니가 너무나도 가엾고 투덜대고 원망했던 게 미치도록 죄송스러웠어요. 소식 듣고 달려온 아주버님은 정신없이 울기 바빴고 형님은 반나절이 지나도록 모습조차 보이질 않다가 다 늦게 나타나서는 학부모 상담이 밀려있어서 전화기를 못 봤어. 미안해 동서. 아휴, 내가 진짜 동서 볼 면목이 없다. 형님이 야속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신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를 째려보더니 자기 엄마를 붙잡고 한참을 울고 난 뒤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이상했으면 전날 우리를 불렀어야죠. 뭐 하느라 혼자 돌아가시게 해요. 젊은 나이에 청산돼서 여태 외롭게 사셨는데 가실 때까지 외롭고 쓸쓸하게 가시게 해요? 언니는 이러려고 짐 싸들고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모른 척하지 괜히 돌봐줍나 어쩌나 해놓고 죽기 전에 자식들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우리 엄마 말도 한마디 못하고 불쌍하게 혼자 돌아가시게 만드냐고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걸로도 됐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된 사람이더군요. 오빠 먼저 앞세운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보내요. 언니는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집엔 무슨 원한이 있길래 식구들을 하나하나 잡아먹냐고요? 그때도 엄마 떠나보낸 딸내미 심정이 오죽하겠나 싶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저 대신 아주버님이 역정을 내시더군요. 일단 큰 소리 내기 전에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신우의 뺨을 세게 올려치더니 닥쳐! 엄마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더니 돌아가신 앞에서까지 이 난리야? 내가 말했지. 너는 재수씨한테 큰 소리 칠 자격 없다고. 네가 엄마 밥을 한번 해줘봤어? 아니면 기저귀를 한번 갈아줘봤어? 남의 손에 지엄마 맡겨놓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해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딸 노릇하는 신용이냐? 재수씨 탓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너부터 돌아봐. 오빠 지금 나 때린 거야? 그것도 식구들 앞에서? 돌아가신 엄마 앞에서? 잘한 거 하나 없는 주제에 목소리 높인 건 너야.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해봐. 손바닥 대신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주버님과 신우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겠구나. 아니,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남기고 간 재산이 적지 않기에 그것 때문에 두 남매 사이 한바탕 난리가 날 거라 예상됐거든요. 어머님 장례식 치르는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친지분들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대부분 공통적이었죠. 대단한 양반이었지. 진짜 뼈를 갈아 넣으면서 자식들 키웠다. 셋 다 대학 공부시킨 것도 대단한데 큰아들 약사 됐다고 떡하니 약국 차려주고 딸내미 시집가서 기죽지 말라고 사이 사업 자금도 대주고 그런데도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혼자 잘 지냈으니 진짜 열심히 사신 양반이야.
근데 둘째 며느리가 누구야? 일절 자식 자랑 안 하는 양반인데 둘째 며느리 칭찬은 많이 하셨거든. 좀 놀랐습니다. 생전에 제 칭찬을 많이 하셨다니 정말 의외였어요. 한편으론 제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라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남편이 떠났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집 왔을 때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늘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신우는 입만 열면 아파트 받은 걸로 트집을 잡았지만 정작 어머니는 그에 대해 공치사 같은 건 안 하셨거든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다 일을 시키고 구박도 많이 하셨지만 내가 얄미워서가 아닌 내가 제일 편해서 그러셨구나라는 걸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되었죠. 일을 다 치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신우가 또 한마디 하더군요. 언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언니도 좀 쉬세요. 나머지 뒷정리는 오빠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 일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이랑 재밌게 잘 지내길 바래요. 마치 저를 위하는 말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뻔했습니다. 엄마 유산 우리끼리 처리하겠으니 너는 빠져라. 제 입장에서 어머니 재산을 탐내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저도 약간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악착같이 받아낼 마음도 없었습니다. 애들 아빠 죽었을 때 나온 보험금도 있었고요. 번듯한 집 있겠다. 큰애는 웹소설 쓰는 일로 자기 등록금과 용돈벌이까지 했기에 그다지 큰돈 나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 치른 후 조금 쉬고 난 뒤 이것저것 소일거리 알바 해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사주신 아파트가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것만으로도 받을 거 다 받았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고 49제까지 마친 뒤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이번 주 금요일 시간 돼? 우리 식구 다 같이 모여야 될 일이 생겼거든. 무슨 일이신데요, 형님? 애아빠한테 연락이 왔다는데 어머니 유산 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좀 보자고 하네. 며느리까지 다 와야 한다길래 동서도 와야 될 것 같아. 변호사라. 저는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 누우셨기에 재산 정리할 틈도 없었겠다 생각했는데 저 모르는 사이 뭔가를 해놓으셨나 봅니다. 가끔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일은 있었지만 제대로 외출조차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형님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변호사를 만나고 언제 재산을 정리하신 건가?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엔 형님 내외와 신우 내외가 모두 와 있었고 변호사 말로는 제가 잠깐 외출한 사이 어머님을 찾아뵙고 재산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자녀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랑 어머님과는 오래된 사이예요. 한 7년 전쯤인가? 어머님이 상가 세입자 상대로 민사소송 거신 일이 있는데 그때 알게 된 사이거든요.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랑 고등학교 동창이셔서 다 같이 만나 식사한 적도 있어요. 그 후에 안부 통화도 종종 했고요. 아주버님도 신우도 모두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가 소송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도 없으셨고 고등학교 동창 만났다는 말도 없으셨으니까요. 어쩌면 제 남편에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남은 자식들 모두 어머니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작은 아드님 돌아가시고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재산 정리 좀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서 작성했고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집으로 찾아뵙고 약간의 수정만 했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상속 절차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일단 어머니 살던 아파트는 아주버님에게 상속한다 하셨습니다. 시골 땅과 상가는 신우 몫이고 두 채의 원룸 오피스텔은 장손에게 넘기겠다 하셨더군요. 물론 제목도 있었습니다. 현금 3천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였죠. 아시겠지만 이건 오로지 어머님 뜻이고 혹시라도 의의 있으시면 어느 분이든 정식으로 유류분 소송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상속세 문제도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자녀분들끼리 충분히 의견 나누시고 천천히 연락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신우의 표정이 싹 굳더군요. 당연하죠. 알짜배기 재산은 죄다 장남한테 다 갔으니 열이 받을 만도 했을 거예요. 시골 땅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잖아. 상가도 상권에서 한참 벗어난 데라 월세도 몇 푼 안 나오고 큰오빠만 신났네? 예상했던 남매의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는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서로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큰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신나? 너는 말을 그따구로밖에 못해? 왜? 아니야? 솔직히 오빠 장남이랍시고 챙길 거 다 챙겼잖아. 작년에도 엄마 아파서 누워있는 와중에 약국 넓힌다고 돈 갖고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새언니 학원도 엄마 돈으로 차린 거잖아. 니네는 안 갖고 갔냐? 너랑 네 신랑 밑으로 들어간 돈이 얼만데 네가 해먹은 엄마 상가가 몇 채인 줄 알아? 그런데도 물려준 거 없다고 타박이야? 그럼 오빠 거랑 내 거랑 바꿔. 그럼 되겠네. 솔직히 내가 틀린 말해? 오빠네는 아들한테까지 재산 주면서 우리 애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 친손주, 외손주 차별하는 거야 뭐야? 그럼 소송을 걸어. 변호사가 불만 있으면 소송 걸라고 하잖아. 걸라면 못 걸 줄 알아? 나 아는 변호사 되게 많아. 내 친구 신랑이 대형 로펌 소속이야. 어디 진짜 한번 해봐? 그러던가. 나는 아는 변호사 없을 것 같냐? 나는 매일 약 사러 오는 손님들만 상대할 것 같아? 세고 센 게 변호사고 법률사무소야.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때 잠자코 있던 형님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여보, 그리고 아가씨, 유류분 소송 걸면 두 집 모두 지금보다 적게 받을 텐데요. 어머니 재산 다 추려서 동서네까지 포함해 나눠야 된다는 거 모르나 봐요. 전 그렇게라도 하겠다면 그러시던가요. 둘이 이렇게 싸우는 동안 동서가 먼저 소송 걸면 어쩌려고들 이러세요? 아가씨,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소송하세요. 맘대로 하시라고요. 순간 신우의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언니, 혹시 소송 걸 건 아니죠? 그동안 언니 고생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엄마가 사준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현금 3천도 받았잖아요. 3천, 그거 적은 돈 아니에요. 그쯤 되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락바락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조근조근 말했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안 했는데요. 아가씨는 제가 어머니 결정에 불만이 있다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플 때 언니 혼자 독박 고생했다 생각할까 봐서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억울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치만 솔직히 언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누린 거 많잖아요. 남들 집장만 하느라 고생할 때. 또 그 아파트 얘기하려고요? 네, 잘 알아요. 어머니가 아파트 사주신 덕분에 팔자 좋게 살았던 거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불만 없어요. 이제 됐어요?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난 그냥 혹시라도 속상해할까봐 그런 거죠. 사실 엄마 입장에서도 과부된 며느리한테 재산 남겨주고 싶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핏줄이 우선인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남편 잡아먹은 여편네라고 머리채 잡혀 쫓겨나고도 남을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나 우리나 말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정 안 가는 신우였는데 진짜 그 순간만큼은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아가씨,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제발 적당히 해요, 적당히. 나 소송할 마음 하나 없었는데 자꾸 그딴 소리 하면 진짜 소송할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얘기 끝내죠, 네? 저는 다신 신우 얼굴 안 볼 생각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와버렸습니다. 맘 같아선 진짜 소송을 걸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봤자 개싸움이 될 게 뻔하니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결심했죠. 그날 밤 먼저 떠난 남편과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한테 섭섭한 마음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돈 3천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나는 그냥 며느리구나. 과부된 며느리 데려다 수발들게 한 건 당연한 일이라 여겼나 보다 생각하니 너무나도 서럽더라고요. 그 후 시댁과는 완전히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 아이들과 내 인생만 생각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죠. 어머니 제사도 형님네가 알아서 지낼 거라 생각했고요. 명절에도 연락하지 말자 결심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그때 그 변호사로부터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좀 뵐 수 있을까요? 사모님께 전달해 드릴 게 있어서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신우가 진짜 유류분 소송이라도 걸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만나자 했는데 막상 변호사는 제게 생각지도 못한 걸 건네주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미리 주지 말고 상속 절차 다 끝난 후에 둘째 며느님께 전달하라고요. 변호사가 처음 건네준 건 작은 봉투였습니다. 얼핏 봐도 돈은 아니었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 읽으신 후 나머지 얘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봉투 속에는 깔끔하게 프린트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종이 첫 줄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애미야, 아니 둘째야. 그 짧은 글을 읽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어머니가 제게 남긴 편지였어요. 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인데 직접 손으로 쓰고 싶었지만 손에 힘이 없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해 남긴다. 그동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래도 어떻게든 남겨야 될 것 같아 편지로 쓰는 거야. 지금쯤이면 내가 남긴 거 큰애랑 막내한테 다 갔을 텐데 네 몫이 없어서 크게 실망했을 거 안다. 그동안 너한테 티는 안 냈지만 네가 꼭 내 팔자를 닮은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딸처럼 대해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 시집 와서 이날 이때까지 내가 부탁하는 거 군소리 없이 다 들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남은 인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다 늙은 시어미까지 건사하느라 수고 많았어. 하늘 날아가서 네 신랑 만나면 그동안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칭찬 많이 할 거야.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네 신랑이랑 너 때문에 자식 키운 보람이 뭔지 깊게 느끼고 간다. 앞으로 남은 생은 오로지 너만 위해 살아. 나 죽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는 못할 거야. 우리 둘째 정말 고맙고 고생 많았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해라. 그리고 수고스럽겠지만 나 살던 집 정리는 네가 직접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끝까지 일 시켜먹는 나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편지를 다 읽고 카페 탁자에 머리를 쳐박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앞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티슈를 건네주며 얘기하길 어머니가 불러주신 대로 제가 직접 타이핑한 편지입니다. 이거 작성하시면서 어머님도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편지에 이어 변호사가 건네준 것은 큰 서류 봉투였습니다. 대체 이건 뭘까? 다른 자녀분들 모르게 하라고 당부하셔서 이제야 전해드려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샀던 집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 전 장손 유학비 보태주느라 팔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안 파셨대요. 다른 건 다 팔아도
차마 이 빌라만큼은 못 팔겠다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사모님 큰아드님 명의로 증여하셨습니다. 이거 빌라 등기 서류입니다. 아마 아드님도 알고 계실 거라 하던데 어쨌거나 혹시라도 형제들끼리 소송하는 일 생길지도 모르고 또 대놓고 며느님께 상속 주면 따님이 어떻게든 뺏어갈 거라면서 이렇게 조용히 정리해 주길 원하셨어요. 이걸 우리 애도 알고 있다고요? 비밀로 하라고 당부하셨대요. 큰아빠랑 고모 알면 곤란해지니까 엄마 생각해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평소 할머니에 대해 말 한마디 없던 녀석인데 돌아가셨을 때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울던 모습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잠시 후 얘기를 다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변호사가 말하길, 어머님을 비롯해서 돈 잘 버는 분들은 뭔가 촉이 있나 봐요. 그 낡은 빌라 앞에 GTX역 들어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동네 집값 난리도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큰 선물 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으니 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버겁더군요. 그래서 일단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살던 집 어떻게 됐는지 물었는데요. 그거 진지게 내놨는데 안 팔려. 내가 좀 싸게 내놓으라고 했는데 애 아빠가 어떻게든 몇 푼 더 받겠다고 저렇게 버티네. 아유, 아주 피곤해 죽겠어. 그럼 형님, 팔리기 전까지 제가 틈틈이 들려 어머니 짐 정리 좀 할게요. 그럼 고맙지. 어머니 살림은 동서가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어. 저는 그 길로 어머니 댁에 달려갔습니다. 돌아가시고 처음 오는 건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시 한번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특유의 냄새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냄새를 맡는 순간 그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날 하루 꼬박 어머님 집에서 짐 정리를 했습니다. 옷가지도 정리하고 주방 살림도 정리하고 이미 다 말라 비틀어진 상태였지만 다시 자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화분에 물도 줬죠. 그리고 어머님이 곳곳에 숨겨놓은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이란 것은 금붙이나 보석은 아니었어요. 일단 서랍장 속에서 발견한 지퍼백 봉투. 그 안에 종이로 쓰여진 현금 10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둘째야, 보려 깨끗이 청소해줘서 덕분에 잠을 푹 잤구나. 정말 고맙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주방 전자레인지 옆에서도 똑같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50만 원이 있었는데 둘째야, 호박죽이 맛있게 만들어졌더라. 이걸로 더 맛있는 호박죽 사 먹어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록송 이불 틈에 100만 원, 화장실 수납장에 70만 원, 세탁기 옆에는 130만 원, 소파 밑에는 무려 300만 원, 베란다 화분 뒤에는 200만 원, 손대는 곳곳에 메모와 함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가 나오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씨가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셨던 분이 돌아가신 후에 남긴 모든 것에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을 고스란히 다 남기셨던 거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옷 사 입어라. 용돈 써라. 건강검진 받아라. 애들 고기 사줘라. 좋은 화장품 사 써라. 친정엄마 용돈 드려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집 정리를 부탁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리고 나니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 작은 하나도 차마 못 버리겠더군요. 생전에 돈 많은 할머니로 불리던 분이었지만 옷가지도 다 싸구려였고 그릇도 낡았고 요와 이불도 죄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가전제품도 한참 지난 모델이었고 소파도 가죽이 다 낡아 속이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우가 강남으로 이사했을 때 집들이라고 불러갔더니 모든 게 새 거였어요. 이게 얼마짜리고 이건 또 얼마짜린지 엄청 자랑을 해댔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얘기하길. 엄마, 나 이살림 장만하느라 카드 엄청 긁었거든. 그 카드값 좀 내줘라. 얼마 전에 몇천 갖고 갔잖아. 그건 인테리어 하느라 다 썼지. 요즘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자기는 엄마 돈 갖다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엄마 집 살림 낡은 건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그럴 법도 한 게 가끔 어머님 집에 들릴 때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 노인네 냄새. 이 집에서는 1시간을 못 있겠어. 신우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무리 막내라지만 어쩜 그렇게 자기 엄마 생각을 안 했을까. 신우에게 엄마는 곧 돈일 뿐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 형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신우의 근황을 듣게 됐어요. 어머니가 주신 상가 판다고 내놨는데 거기도 안 나가나 봐. 그게 나가야 상속세 낼 수 있다고 아주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도 아니야. 애아빠 말로는 그 집 남편 사업이 되게 힘들대. 그러면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빌라가 제 아들 명의로 넘어온 걸 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뺏어갔을 거예요. 그날 저녁, 모처럼 저는 큰애랑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나도 그 빌라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하니 엄마도 이제 알게 됐구나. 어느 날 전화하셔서 신분증이랑 인감이랑 챙겨와라 하시길래 밤식빵 사들고 할머니 집으로 갔지 뭐. 엄마 없을 때 오라길래 시간 맞추느라 엄청 힘들었네. 밤식빵? 너 할머니 밤식빵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엄마 몰랐지? 나 할머니 자주 만났어. 어려서부터 우리 애들에게 정을 안 주셔서 애들도 할머니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큰애는 아무도 몰래 할머니와 둘이 자주 만났고 그때마다 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제일 많이 간 곳은 남편의 납골당이었대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 모시고 남편한테 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가자 했던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 모르게 제 아이와 함께 다니셨던 거죠. 아빠한테 갈 때마다 엄청 많이 우셨어. 한 번은 거의 실신할 뻔해서 119 부를까 했던 적도 있었다니까. 그때마다 나 붙잡고 엄마한테 잘하라고 부탁하셨고 나 할머니한테 용돈도 엄청 많이 받았어. 나 예뻐서 주는 거 아니고 엄마 챙기라고 주는 돈이라고 하셨거든. 엄마 몰랐지? 나 효자라서 엄마한테 잘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돈 주셔서 잘한 거야. 큰애가 농담 삼아 한 얘기였지만 전부 농담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늘 걱정됐고 미안했고 고마워하셨다네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도 만났어. 엄마 장 보러 갔을 때 잠깐 들렀는데 곧 아빠 만나러 갈 것 같다고. 그래서 곧 돌아가시겠구나 했어. 어머니는 또 아주버님과 신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가장 아끼는 자식이었고 해준 거 거의 없는데 제일 효자였다고.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을 생각까지 하셨다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큰애가 엄청 힘들어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철이들 나이긴 했지만 아직 한참 어린애인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저렇게 힘들어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다음 날 큰애를 데리고 어머니 댁에 가서 나머지 물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남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많았는데 그 시절 남편은 사진 하나하나마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 짠한 모습이 너무 좋아서 소중히 간직할 마음으로 모두 챙겨왔습니다. 며칠 후면 곧 어머니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옵니다. 생전에 별다른 종교도 안 믿으셨고 제사나 차례도 안 지내셨기에 첫 기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 고민이 많네요. 형님에게 전화했더니 아주버님과 상의하라고 하길래 그냥 저와 아이들은 따로 챙기기로 했습니다. 제사상은 못 차려드려도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밤식빵은 큰애가 사오기로 했고 저는 호박죽과 추어탕을 끓일 겁니다. 작은애는 할머니가 즐겨보시던 트로트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틀어놓겠다 하네요. 아, 그리고 친정엄마도 올라오시기로 했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고 저희끼리 준비한 신개념 제사 방식 보고 싶다길래 얼마든지 보러 오시라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방식대로 잘 지내보려 합니다. 사랑하고 고맙고 존경하는 김금주 여사님, 저희의 제사가 마음에 드시면 꿈에라도 나타나 꼭 말씀해주세요. 늘 어머니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